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그 개쩐다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2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만화가들의 캐릭터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 한원구 선생, 역사학자 한원구 선생께서 말씀하신 대목이 기억납니다. 동학 농민전쟁, 그러니까 1894년 이후로 소위 말하는 진보 또는 개혁, 비스무리한 집단이 정권을 잡은 것은 10년이다, 이것이요. 그 외에는 판판이 졌다, 이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희망의 근거가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 같아요. 예. 라디오 100년 전쟁, 오늘도 박한용 실장님 모시고 민족문제연구소죠. 얘기 나눌 시간 갖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눈을 뜨면 다시 일주일이 눈 깜빡 사이네요. 예, 오늘 보니까 광고 내용이 있어요. 이런 거 빨리 네.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보니까 민족문제연구소 2014 시민역사학교 친일인명사전 발간 5주년 특별 강좌 다시 보는 친일인명사전이라고 돼 있어요. 네네. 예. 이거 어떤 취지로 하시는 겁니까? 예,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민족문제연구소 홍보를 제가 또 하게 됩니다. 아이고, 하셔야죠. 예. 민족문제연구소가 크게 보면 그 시민교육 사업으로 두 가지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예, 그 하나는 뭐냐, 역사 기행이 있었습니다. 역사 기행. 또 하나는 시민 역사 강좌죠. 아, 기행과 강좌군요. 네. 그래서 이게 평균 한 1.5개월에 한 번씩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아마 이번 주 토요일은 아마 남산 역사 기행이 있습니다. 네. 남산이 아니고 오늘 1894년 뭐죠? 1884년. 예. 갑신정변. 예. 네. 그 기를 따르는 네네. 기행 코스가 18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그것은 민족문제연구소 누리집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옛날 우정국 건물부터 그래서 그다음에 탈출하던 경로들. 3일 천하가 끝나면서. 우정국 건물이 지금 화동에 있죠? 예, 그러니까 조계사 있는 데죠. 옛날 경기고등학교 있는 그쪽 아니었습니까? 아닌가? 아니, 그지만 조계사 하시면 금방 아시네요. 조계사? 조계사. 그렇군요. 네, 그거 말고, 네, 강좌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네,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네, 보니까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네, 한 달간 10개의 강좌가 있는데, 일단은 한국 근현대사와 친일, 요거는 이만열 초대 친일 인명사전 편찬위원장, 전 국사편찬위원장께서 해주시고요. 2강은 20날 목요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하는군요. 예, 화목. 네, 화목하게 공부하자입니다. 화목하게. 예, 여기 좋죠. 목화반, 죄송합니다. 네. 친일 문인과 그들의 작품 2강이죠.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이분은 문학평론가니까 재밌게 얘기해 주시겠네요. 그럼요. 최열 미술평론가께서는 화필보국, 화폭에 담은 멸사봉공, 친일 미술작품을 얘기를 하겠군요. 그렇죠. 이용창 민족문제연구소 편찬실장께서는 매국 배족으로 얻은 북위영화, 조선 귀족 열전.
그렇게 했군요. 일제시대 때 귀족이라는 것은 바로 친일파의 그런 면허증과 같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이선스 카드죠. 라이선스 카드. 예. 박수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께서는 황국신민화의 천병, 지식인층의 친일 형태. 아니, 연구실장이 박한용 저는 좌천돼서 교육홍보실장입니다. 교육홍보실장이시군요, 예. 이제는. 네. 아, 이 연구실장이 더 높은 겁니까? 공부 잘하면 연구실장 됩니다. 월급도 더 줍니까? 밝힐 수 없습니다. 아, 네. 자, 박수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께서 친일 지식인, 지식인층의 친일 형태 5강이었습니다. 중앙대 명예교수인 노동훈, 이분은 음악학자, 음대 교수입니다. 선율에 날려버린 예술혼, 황도 음악에 대해서. 이분이 예전에 모건대 교수셨는데 중앙대 명예교수로 계시군요. 또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이신 박한용 실장님께서 천황의 충견, 제국군인과 경찰에 대해서 7강 12월 9일에 화요일에 해주십니다.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께서 총동원 체제 나팔수, 선전 선동영화.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께서는 불가피한 선택인가, 내면화한 신념인가, 친일 옹호의 논리와 구조. 그렇군요. 친일파의 정신세계를 해부하는 시간이겠군요. 마지막 10강 12월 18일 친일 인명사전을 말한다. 이거는 친일 인명사전 편찬위원장이고 전 한성대 총장이신 윤경로. 이분 역사학사시잖아요. 예. 이분이 강만길 교수의 제자십니다. 그죠? 가장 원로 제자죠. 그렇군요. 맞습니다. 원로. 예. 1세대 제자라고 하시겠습니다. 1세대 중에서도 왕세대. 왕세대. 그러면 수제자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이제 수제자, 부제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예. 큰 사형. 강만길 선생님은 정말 학교 다닐 때 그분의 강의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분의 존재만으로 또 그분이 낸 책을 읽기만 해도 뭔가 좀 의지가 되는 그런 분이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10강좌 친일 문제. 요거를 강좌를 다 들으면 친일 문제는 다 끝나겠네요. 그죠? 네. 이번 강좌는 우리가 보면은 독립운동사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 학기 강좌는 보니까 올해가 친일 인명사전 편찬 5주년이 됩니다. 네. 예, 근데 5주년이 지나면 이제 친일 문제가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되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친일파의 DNA가 부활해서 완전히 이제 뭐냐면 다시 당당하게 들어서고 있어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번엔 확실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친일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드리자. 그래서 주로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매국형 친일파들. 네네. 쉽게 말하자면 나라를 팔아넘기는 대가로 또는 나라를 식민지 만드는 것들을 인정하는 대가로 귀족 자기를 받거나, 그죠? 네. 했거나 또 그 다음에 제국의 나팔수가 됐던 지식인들. 네. 그 다음에 문화예술인들. 예. 이게 가장 핵심적인 친일. 그 다음에 요즘도 개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 조선 총독부의 개들인 경찰과 군. 그렇죠. 맹견들.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전문적인 강의를 합니다. 전문적인 강의라서 어렵다는 게 아니고. 네네. 그전에 친일 문제란 무엇인가 뭉뚱그려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 분야별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 하시면 친일 문제 내 손 안에 있어야 돼 이렇게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접수 안내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일단은 모바일 친일 인명사전도 유료 앱으로 판매 중이에요. 2.5님께서 올려주셨어요. 게시판에. 고맙습니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구매해 주시면 민족문제연구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런지 도움되죠. 모바일 친일 인명사전. 자, 강좌 들으실 분들을 위해서 접수 안내해 드릴게요. 일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입니다. 7시에 화목하게 만나요. 화목하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첫날에 목요일인 줄 알겠습니다. 장소는 달해헌. 달해헌은 산울림 소극장 들어가는 초입에 있습니다. 신촌이요. 홍대에 있고. 인원은 50명 선착순 마감이고요. 수강료는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은 8만 원으로 깎아드리고 아니신 분은 10만 원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10강이니까 한 강에다 만 원이라 하면 저희들이 수익 사업은 절대 아닌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사료를 전부 다 드려도 50만 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이 분은 자리집도 제대로 만들고 장소 대여도 하기 때문에 강사 이분들도 보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돈을 벌겠거나 영화를 보겠다는 느낌은 아니겠군요. 연구소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역사 의식의 대중화를 위한 저희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고 많이 참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입군 계좌가 있습니다. 우리은행 751-4
419572-01-005입니다. 접수는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이것도 할 수 있군요.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검색하시면 나오실 테니까요. 전화번호도 있네요. 02-2139-0412부터 3까지. 자, 여기까지 네. 했으니까 이제 이번 주는 경산 코발트 민간인 학살 사건 요거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죠. 네. 예, 최근에 좀 뭐 눈여겨볼 주목은 하신 분도 있겠고 안 하신 분도 있겠죠. 워낙 큰 사건이 많고 네. 바람 잘 날이 없는 날이 대한민국이긴 하지만 네. 좀 눈여겨볼 사건이 3개 있었어요. 네. 예, 첫 번째가 뭐냐면 방송에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예, 그게 보게 되면 그 뼈동굴 미스터리 50년 괴담의 진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뼈동굴. 네. 네. 얼핏 들으면 알타미라 동굴 같이 무슨 원시인이나 선사시대 동굴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경상 코발트 광산의 민간의 학살 유골 문제를 다룬 것이죠. 네. 그 사건들을. 네네. 예. 그 다음에 이 광주 비엔날레 아시지 않습니까? 네네. 광주 비엔날레 개막 퍼포먼스에서 내비게이션 아이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소개된 적이 있어요. 내비게이션 아이디. 예. 네. 자, 이렇게 보면 이 작가는 임민욱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네. 예, 이분 했는데 이분이 뭐냐면 광주 비엔날레 개막 전날. 네. 전야제죠. 그 한국 전쟁 뭐 6.25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용어는 나중에 또 복잡합니다만은 네. 중에 경북 경상 코발트 광산과 진주 아시죠? 경남 진주. 진주, 네. 예. 거기에서의 민간의 학살 유해를 예. 예, 바로 컨테이너 2대에 담아와서 광주로 가져왔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 컨테이너 자체가 뭐냐면 광주 비엔날레 작품으로 전시장 앞 광장에 전시 중입니다. 네. 와, 그리고 컨테이너 2대 그 뼈들이 수습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예술이라기보다 뼈들 자체가 역사의 진실을 말하는 예술이죠. 아이고. 예.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 퍼포먼스 가지고 담긴 영상하고 이제 입체 영상 작업이죠. 네. 예. 그다음에 5월 어머니 아시지요? 네? 5월 어머니 회. 아, 5월 어머니 회. 예. 그래서 5월 어머니 집 회원들이 경산을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담긴 그런 바로 내비게이션 아이디 X가 A에게, 내비게이션 아이디인데 부제가 X가 A에게 네.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일 전실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광장과 그가 내비게이션 아이디 X가 A에게 내비게이션 아이디 X. 네. 예, 이거 재밌는 거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5월 어머니 집이라는 것은 광주 민주항쟁 희생자들 유족들 아닙니까? 네. 하고 50년 전에 민간인 학살 6.25 전쟁 중에 그 유족들을 만나는 과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 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지난주에 모셨죠? 희망새 노래극단 희망새. 고스트 메모리. 고스트 메모리. 예, 여기서 또 뭐냐면 바로 이 경상 코발트 민간의 학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바로 뭐겠어요? 경산의 코발트 예, 광산 학살 사건. 아이고. 그렇죠. 민간인 학살 사건. 경산 코발트 민간인 학살 사건이군요. 그렇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경산에 대구 밑이죠. 네. 코발트 광산에서 보도연맹 회원들을 학살한 사건. 근데 사연이 좀 길고 복잡하고 당연히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현대사의 많은 의문사 사건들처럼 그 떼거지를 이렇게 그 보도연맹 회원들을 여기서만 맹원들을 여기서만 학살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이게 근세에 발굴이 되었고 흔적들이 너무 뚜렷이 남아있어서 충격을 주었던 그런 거죠.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예, 네. 잘 알다시피 저도 이거 한 몇 번 갔었어요. 아, 네. 네네. 가서가 참 이거 눈으로 목불인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예. 예, 경북 경산 평산동 거기 이제 보면 효병원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네. 요양병원이 있는 근처인데 거기 코발트 광산이 있어요. 폐광입니다. 지금은. 네. 여기에서 뭐냐면 이 사람 뼈가 무수하게 쏟아져 나온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뼈동굴이라고 불렸고 여기에는 뭐냐면 이 근처를 지나가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미신들도 많고 음산한 얘기가 많이 돌았던 곳이에요. 네, 흉가에 대한 얘기도 있고. 네. 이 유골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뭐 한국 전쟁 당시에 빨갱이로 오인받아 학살된 분들의 유골이 되는데 오인받은 건 아닙니다. 빨갱이로 몰린 것이죠. 아,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 이건 의도적인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의도라기보다 그냥 몰아붙였다는 거죠. 무대뽀. 부대포. 거기가 광기라 그러죠. 두 글자로. 증오와 광기. 예. 참고로 대포는 일본어죠. 철포라고 쓰고 예. 바로 그 네. 당시 최강의 기병을 보유하고 있었던 다케다 신겐의 기마대를 예. 오다 노부나가가 훈련시킨 그냥 아시가로 쫄병들 3단 전법으로 조총을 발사하게 해갖고 무너뜨린
그렇죠. 창부대들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철포도 없이, 즉 총도 없이 싸우는 놈들을 무식하다고 해서 무대뽀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방금 라디오 전국 시대를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역시 박식하세요. 예. 예, 그때 뭐냐면, 이걸 우리가 흔히 보면, 근데 주로 경찰과 육군본부 전보국 네네. 직원들에 의해서 희생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통 경산 코발트 광산 학살 사건, 민간인 학살 사건 또는 여기가 경산 안경공주 학살 사건이라고 해요. 근데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들은 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고 있었죠. 네네네. 예, 바로 여기에 경산 코발트 광산 민간인 학살 관계 보고서가 2010년도에 나온 게 있어요.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일반인들은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실화해위원회가 사실은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제대로 조사 결과를 완결짓지 못해서 문제는 많습니다만은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보고서들을 남겼어요. 네. 이것이 관공서로 주로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 매우 어렵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알게 된, 그래서 이 자리에 위해서 잠깐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예. 이 1949년 10월, 그러니까 6.25가 일어나기 8개월 전이죠. 네. 7개월 전, 6개월 정도 된. 뭐 8개월이겠네요. 6월 25일, 제가 산수가 잘안 돼. 더셈 뺄셈이 잘 안 돼요. 네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예, 미적분은 좀 되던데. 미적분이 되면 이과한데. 네. 예. 그땐 이과 묻지 않았어요. 예. 참고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네. 미분해서 넣고서 꺼낸 다음엔 적분하면 된다고 수학과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중앙정보부가 네. 코끼리를 너는 쥐라고 이렇게 체면 걸고 고문하면 쥐가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적습니다. 나옵니다. 네. 훨씬 편합니다. 예. 예, 중앙정보부에 하룻밤만 갔다 오면 돼요. 아이고. 잘 떨리는 얘기네요. 그게 이제 중앙정보부 시대 농담이에요. 네. 예, 보면 알겠지만, 49년 10월 달에 이승만 정권이 이제 뭐냐면, 과거 자에게 몸담았던 사람들을 네. 이제 전향시킨다. 전향제도는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거 아실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른바 국민보도연맹을 전국적으로 만들어냈어요. 자, 그렇게 되는데 뭐냐면, 이 경산 코발트 민간 학살 사건 같은 경우는 바로 6.25가 터지잖아요. 네네. 터지게 되니까 경산시, 그 다음에 그 인근 지역, 청도, 대구시, 영동군, 이 지역의 보도연맹원하고 또 요시찰 대상자라고 있죠. 보도연맹에 예.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예. 이런 사람들이 예비 검속이 됩니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위험인물에 대해서. 이들은 뭐냐면 경찰서 유치장이나 인근 창고 등지에 구금했으며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예비 검속입니다. 네. 법적 절차가 아니라. 네네. 전쟁이 났으니까. 그래서 갑을병으로 이제 분류를 했어요. 자, 이 가운데서 갑과 을로 낙인 찍힌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제 알다시피 이제 요 주인물에 대해서도 위험도가 높다는 얘기죠. 갑을이면. 네. 예, 그래서 갑을병 중에 갑을로 낙인 찍힌 사람들은 대구 형무소에 있었던 재소자. 이거는 보도연맹원들이 아니죠. 네. 예, 그러니까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50년 7월 달에 바로 6.25가 난 지 얼마 안 됐어죠. 이때 중하순, 이게 난 지 한 달 정도 때부터 8월 중순까지 약 한 달 동안 경산 코발트 광장 지금 평산동 산 42-1번지입니다. 네네. 여기에 등지에서 군경들이 해서 집단 사살한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정확한 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당시 희생자들은 바로 비무장 당연히 민간인들이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이들을 그 이승만 정권은 인민군에 협조할 위험이 있는 잠재적 적으로 간주하고 사살한 것이죠. 예. 이게 중요하군요. 예. 어떤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아로라고 하는 통합진보당 회의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 해칠지도 모른다. 우리 끌려가갖고 정부당국 이럴지도 모른다라는 공포의 근원은 물론 약간 오버한 것도 있습니다만 바로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흔히 비무장지대에 사시는 분들이 갖는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예, 우리가 과거에 적성지역 마을이라고 하는 분들 갖는 불안감이나 또 이런 보도연맹 사건은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것을 국가기관에서 했다는 얘기군요. 예, 맞아? 일종의 학살 개통 라인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보니까 직접적인 가해기관은 각 지역 경찰서, 경북지구 미군 방첩대 CIC. 예, 그 유명한 CIC. CIC. 그리고 각 지역 방첩대에 파견대. 예. 그리고 국군 제22 헌병대. 네, 그렇죠. 대구 경북 지역이니까. 대구 지역이군요. 다시 정리 좀 해주실래요? 학산계통 라인.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가 이제 내용을 좀 읽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공식적인 견해니까. 네. 이들에 대한 학살은 내무부, 네. 그다음에 치안국, 그다음에
경북지방경찰국 도로 내려가죠. 경찰 라인이죠, 일단은. 네. 그다음에 각 경찰서, 이렇게 한 게 경찰 라인입니다. 내무부에서 내려가서 1선 경찰서까지. 네. 그다음에 군 라인에서는 육군본부. 그다음에 경상남도, 경상북도 지역의 계엄사령부. 예. 그 당시 전쟁이니까, 그죠? 네네. 최고 지휘 결정부 아닙니까? 예, 바로 맞아요. 이런 지휘 명령 체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발적이거나 임의적인 학살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예, 그렇게 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를 보호해야 될 임무를 대신에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들을 네. 예비 검색에 사살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국민보도연맹, 예, 국민보도연맹이 또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좀 자세히 예, 좀 얘기해 주실래요? 우익도 반복 복습하니까. 아, 그렇습니다. 수구는 더 복습 많이 합니다. 왜? 네. 걔들은 절치부심이라는 이름 속에서. 와신상. 근데 그분들이 하는 것은 왜곡된 역사잖아요. 왜곡된 역사라도 씹으면, 똥물도 씹으면 단물이 나는 모양이에요. 아, 하여튼 독한 인간들이, 똥물에서 단물을 뽑아내려고 하는 인간들이니까. 그렇군요. 예, 절치부심 와신상담합니다. 와진상담. 네. 예. 그래서 절치부심 해서 복습한 게 뭐예요? 서북청년단 재건위 아닙니까? 아, 네네. 오. 예. 오라서 복습, 뭐 걔들이 복습합니까? 네. 예, 복수하려고 복습합니다, 얘들은. 음. 예, 증오 속에서. 자, 우리 뭐 국민보도연맹은 이제 뭐 많이 아세요. 많이 아시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1949년 6월 5일 날 네. 이른바 좌익계열 전향자들로서 구성됐던 반공단체, 즉 전향자들의 반공단체입니다. 네. 전향에는 공짜가 없어요. 그냥 두지 않죠. 이해가시죠? 예, 다시 뭐냐면 했는데 이것은 국가보안법을 근거에 두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1948년 12월 달에 시행됐던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좌익 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사상 전향시켜서 네네. 이들을 보호 인도한다. 보호 인도한다. 예, 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죠? 사상 통제 단체죠. 이게 문제인데 이런 거 사실은 일제시대 때 일제들이 했던 수법이잖아요. 이게 바로 유명한 그 대화숙이라는 게 있었죠. 일제시대 때. 야마도 죽고. 야마토는 이제 일본의 정신을 상징한다고 하는 단어잖아요. 예, 일본의 이제 전설상의 고대 정권이에요. 네네, 예. 전설상에. 네. 예.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아주 논쟁이 되는 정권이에요. 야마토 시대라고 한다면 우리의 삼국시대 정도에 해당되는. 예. 근데 거기가 이제 일본의 최초의 통일 정부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건 아니고 규슈 정도, 아, 규슈 정확히 정도를 아시고 지배했었던 그때는 네. 뭐 통일 왕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문명이 아니었으니까 일본은. 그죠? 예, 아니지만 야마토 정권은 이제 마치 통일 정부로 하고 일본 정신의 구심 네네. 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천황의 만세일계 네네. 이렇게 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황국사관이 됩니다. 네네. 예, 이렇게 되는데 어제 대화숙은 바로 야마토 정신을 본받는 숙은 뭐냐면 일단 기관이죠. 네. 학습 기관. 예. 야마토 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걸 본 뜻을 맞는 게 바로 보도연맹이에요. 사람 창을 일제- 야마돌게 만들어야. 죄송합니다. 말 됩니다. 네네. 예, 정말 말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뭐냐면 그 강령들이 보면 그 대한민국 정부 절대 지지, 네. 북한 정권 절대 반대, 네. 그다음에 인류의 자유와 민족성을 무시하는 공산주의 사상 배격과 분쇄, 네. 그다음에 남로당, 조선노동당 파괴 정책의 폭로 분쇄, 민족 진영 각 정당 사회단체와 협력해 총력을 결집하다 이런 것들을 강요 내셨는데 이 외견상으로 민간단체는 언제나 이른바 천박하게 말하면 뺑기치를 하잖아요. 네. 그냥 쉽게 말하면 사슴의 껍데기를 벗겨보면 늑대가 나오고 하이에나가 나오듯이 이 보도연맹도 외견상 민간단체지만 조직 체계를 보면 총재는 김혁석 전 내무부 장관, 네. 그 다음에 고문으로서는 신성모 국방부 장관, 현 국방장관, 네. 지도위원장은 이태희 서울지검장, 공안개통이죠. 자, 이들이 뭐 이렇게 관리하고 사실 요즘 맡았다면 관제 조직이죠. 예. 행정부 그리고 국방 라인 게다가 검찰 라인, 검찰까지. 공안 라인이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좌익 출신자 관리를 하는 그런 통제 조직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근데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또 구성원을 보니까. 그래요? 보도 연명원들에 대한 그 조사 연구가 있어요. 네네. 본을 보게 되면 일단 뭐냐면 이게 국가보안법 시행이 이루어지니까 국가보안법 사행에 처할 수 있다잖아요. 네. 그러면서 보도연맹이 같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분이 불안정한 좌익들의 경우에는 사상을 버렸던 경우에는 들어가겠죠, 가입. 왜? 국가보안법에 다시 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한 30만 명 정도가 들어갔답니다, 가입이. 49년 말에만. 서울에는 한 2만 명 정도였고. 네네. 예, 그런데 뭐냐면, 여기에 문제는 실적, 항상 보면 알죠?
대한민국의 우익 정권들의 주특기는 실적과 할당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실적과 할당. 예. 없으면은 만들어내야 되는. 예, 그렇죠. 네네.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사상범위 아닌 경우에도 지역 할당제 때문에 보도연맹 가입시키는 거예요. 잘해줄 테니까 일단 와. 예. 뭐 이렇게 되면 보도연맹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네. 여기에 문제는 일단은 뭐 기본적인 좌익이 맞아요. 네. 뭐 주 대상이지만 여기에 뭐냐면 중도파, 우리 흔히 말하는 남북 협상파 아시죠? 네네. 중도파나 또는 우리가 누가 뭐래도 우파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독립당, 그러니까 임시정부 여당. 그러니까 이승만이 아니지만 그 김구계열. 그렇죠. 네, 김규식 이런 분들. 그다음 우리 흔히 말해서 왜 그 무소속 의원들 있잖아요. 그 소장파 의원들. 네네. 예, 우리가 나중에 국회 불합치 사건으로 몰리기도 하지만. 네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미군 철수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 미군 철수가 반비가 아니고 네. 자주적 통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럼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약 강제로 가입시키는 경우도 많았어요. 물론 이제 선우종원이라고 그 당시 치안 검사가 있었어요. 선우종원. 선우종원. 예, 알아두셔야 될 이름이에요. 예. 예. 이 사람의 경우는 우리는 주로 뭐냐면 좌파 경험자거나 네. 양심수 사상범이죠. 그러니까 네네. 자기들은 사상범인데 우리가 보면 양심수로 말할 수도 있겠죠. 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관계 없었다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월북자가 있는 가족들. 그러면 너도 빨갱이의 DNA는 이어받는데 아시겠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월북자 가족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냐면 농민들한테도 많이 했어요. 그건 뭐 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저희들도. 왜냐 이 농민들한테 시골에서 할당을 하니까 농민들한테 야 고무신 줄게. 네. 근데 가입하면 고무신 주자더라. 아니면 식량 배급이 먼저 나온다. 쌀을 잘 받을 수도. 배급권을 먼저 주겠다. 기억나시죠? 우리 쌀 배급 어렵던 거. 네네네. 또 비료를 주겠다. 네.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또 그렇게 주는 걸 봤단 말이죠. 그리고 농민들이 얼떨결에 많이 가입을 했어요. 농민들이. 예. 그 알량한 쌀 좀 더 먹어보겠다고 예를 들자면 또 고무신 받고.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알량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생존의 문제였는데. 예. 근데 이분들은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자기가 자의가 아니더라도 네. 이제 보장 받잖아요. 방공으로. 그렇죠. 이상하지만. 네네. 이상하지만 좌익이 아니지만 좌익이었다가 나는 우익으로 돌아섰습니다. 방공 인사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기묘한 장치죠. 예. 그 대신 뭡니까 이제 배급도 받고 이제 하는 어떤 생활사의 편의랑 부분이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동기가 작용된 거였어요. 네. 설마 이게 무시무시한 지향으로 돌아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죠. 그렇겠죠. 네, 누가 상상하겠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가입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심지어는 그런 거로서 최근에는 10대 중고등학생들도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것들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예술인들 교과서에 나왔던 사람들. 네네. 황순원. 독짓는 늙은이 아시죠? 그렇죠. 소나기라는 소설도 있었고. 이분은 대표적인 보수주의자 아닙니까? 예. 그죠. 그다음에 백철. 아, 문학평론가. 예, 물론 자익 출신이긴 합니다. 김기림은 자익 출신이긴 해요. 백철은 나중에 친일하지 않았나요, 근데? 원래 친일했었죠. 좌익 네. 친일 네. 이렇게 했던 사람이죠. 네. 김기림 같은 경우는 좌익 친일했고 반공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이분은 호가 팔봉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인민군한테도 죽창으로 찔렸었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6.25 때. 6.25 때. 예. 나중에 살아났습니다만. 네, 살아나서 이거 해오도 썼죠. 네. 그다음에 정지용. 와, 이런 분들이 됐다. 자, 이런 걸 아셔야 이 정지용 사람들 월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아시겠죠, 나중에. 네. 이러나 저러나 죽게 됐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다음에 한국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그다음에 일어날 포복들이 안 들었겠어요. 예. 그러면 뭐 요즘엔 무조건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좌빨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은데, 근데 이들에 대한 학살과 경산 코발트 사건이 관련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 이건 이승만의 인식하고 관계가 있죠, 굳이. 이승만의 인식. 큰 틀에서 보자면. 아. 네. 자, 알다시피 이 보도연맹은 좌익을 대상으로 한다지만 사상과 무관한 일반 농민들이 같은 분들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강제적으로도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그죠? 예, 됐어요. 근데 이 유교가 일어났단 말이죠. 자, 그런데 뭐냐면 이승만의 경우는 초기 후퇴하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이 조선 인민국이 좀 내려오잖아요. 네, 내통 네, 내응할 수 있다. 네. 점령제에서 협력할 수 있다. 그 자체를 그렇게 부당하게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건 뭐 안보에 대한 얘기니까. 예, 그것은 철저한 심사들 속에서 법적 절차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근데 편의주의를 택한 거죠. 예. 가장 쉬운 방법은. 쉽게 우리가 고기를 잡더라도 예. 뭐냐면 큰 고기만 잡아야 된다 할 때 뭐죠? 그냥 전기 배터리로 몽땅 다 죽여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불법이 아닙니까? 네. 그 처벌받습니다. 예, 그 잔인성의 극치죠. 네네. 예, 바로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뭐냐면 이 정부와 대한민국 국군 주로 헌병대겠죠. 네. 그다음에 경찰 또는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뭐냐면 북한군에게 아직 점령되지 않고 확보해두고 있는 남부 지역. 네. 이쪽에서 뭐냐면 무차별 검석 플러스 즉결 처분. 이것이 바로 보도연맹 학살 사건입니다. 여기에 손이 부족하죠. 네. 속이 뭐냐니까 원래 이 부분에서는 경찰은 개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찰하고 또 하나 뭐죠? 더욱더 개입할 자격이 없는 서북 청년단과 같은. 예, 사실 서북 청년단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예, 영락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평안도 교회니까요. 그렇죠. 개통이. 그러니까 영락교회가 서북 청년단의 모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거기 청년회 사람들. 제가 영락교회 개통의 학교에서 중학교를 다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 참 존경했었어요. 서북 청년단을? 아니, 영락교회 분들을. 아, 네네네. 그때가 제가 70년 초니까요. 그런데 네. 이 역사를 알면서는 참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이런 반공이라는 이름 속에서 그 야만의 얼굴이 같이 있다는 것들이. 그 오늘날 한국의 이른바 개독교의 한 중요한 중추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 한경진 목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뢰한 그러한 네. 증거도 있습니다. 예. 우리 청년회 사람들이 서북 청년단 했다. 예. 예. 그리고는 4.3매에도 개입을 했었고, 예. 이런 데 가갖고는 무찔렀다. 쉽게 얘기하면은. 좌익 세력을. 이렇게 수뢰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증거로 있는 건데, 참,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죠?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 네. 학교를 바뀔 수는 없고, 그 선생님들 자신들 상당히 좋았어요. 아. 그 대부분 그 평안도 사투를 쓰셨어요. 네네네. 제 중학교 때. 왜냐면 그분들 일제시대 때 나신 분들이고 6.25 때 피난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분들이 교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영락교회 그렇군요. 기독교 개통. 제가 있던 학교가. 그런데 이 방공에 대해서 볼 때는 제가 아는 분들하고 달라져요. 같이 모습들이. 방공은 사실 광기로 만드나 봐요. 네? 방공은 예. 사람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하더라고요. 아. 다른 때는 아주 좋으시는 분들인데 이 빨갱이 얘기가 나오면 개인적인 체험이니까요. 예. 결국은 근데 그 부분에서- 공산당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네. 남쪽으로 와야 되니까, 그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뭐냐면 그것이 이해는 이해가 다 하무라비 법칙의 문제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가져야 될 어떤 최소한의 그 원칙이 있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종교인인데, 예. 그죠? 근데 이제 방공만 있으면 금기가 없어져요. 예, 아. 이런 것들. 이건 그렇게 제가 하긴 참 어린 시절에 그래서 나중에 대학 다니면서 그것들이 참 괴로웠어요. 네, 은사님들이. 예,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데 어찌됐건 이런 속에서 뭐냐면 이 서북 청년단 같은 극우 단체들이 네네. 이제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죠. 근데 한마디 하면 이거 뭐죠?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적이고 개통적인 네. 학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주민의 증언에 따르자면 경산의 경우에는 네. 1950년 7월 20일경부터 9월 20일 약 2달간이죠. 네네. 그러니까 2달간 계속되었다. 학살이 2달간인 겁니다. 그야말로 이잡듯이 우리 광주를 기억해 보시면 되죠. 며칠이 안 됐잖아요. 예, 그죠? 그건 보름 길게 잡아도 열흘에서 그 전환식이 아닙니까? 네네. 자, 이렇게 돼서 뭐냐는데 이때 피해자들은 주로 대구 형무소, 네. 대구에서 아까 우리가 했지만 보도 연명원들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었던 분들도 있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대구 형무소하고 부산 형무소의 수감자, 네. 그다음에 보도 연명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수감자 부류와 보도 연명원 부류 두 부류죠. 네. 이 두 부류가 이루어집니다. 이들이 뭐냐면 죽이러 간다고 하지 않죠. 네. 이동시키고 이제 옮긴다.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속인 거죠. 네. 그래서 끌려온 거예요. 끌려왔는데 그들이 1960년에 4.19 이후에 네. 제4대 국회의원 양민학살 특별위원회 조사에 따르자면 적어도 대구 형무소 재소자 1,402명이 7월달에 학살됐대요. 초기에. 네. 그다음에 대구 형무소에서 부산 형무소로 이감한다고 해서 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그 이감된 사람이 1,404명이에요. 네. 이감자 대상이. 네네. 그런데 뭐냐면 부산 형무소 재소자 명단을 찾아보니까 1,172명의 명단이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받았다는 명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32명 제외한 1,172명이 명단이 누락됐다. 그러면 대구에서 부산으로 오다가 누락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죽였다는 얘기군요. 예. 그래서 이들도 학살된 걸로 추정합니다. 네. 예, 이렇게 돼서 뭐냐면 이렇게 해서 경산뿐만 아니라 청도, 영천, 장례, 밀양 쭉 해서 뭐냐면 검색대는 이렇게 쭉 일련의 학살들이 일어난 거죠. 네. 아니 근데
왜 하필이면 코발트 광산에서 사람을 죽인 거죠? 예, 여기 일제 시기부터 이제 갱이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금강하다가 코발트 광하던 곳이에요. 네. 근데 여기가 수직갱이에요. 제가 가보니까. 아, 그 우물처럼 밑으로 뚫려 있다는 얘기군요. 우물이지만 뭐랄까 지저갱이라고 할까? 네. 밑이 끝도 없이 가들어가는 예. 그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바로 수직갱도와 근데 또 옆에 수평경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단면을 잘라보면 십자로 이렇게 뚫려 있었겠군요. 기역자로도 기역자로도 뚫려 할까 있고. 뭐 이렇게 T자라고 할까? 아, T자. 예. 이렇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일바지 이렇게 됩니다. 이 학살을 했을 때 제일 이들이 귀찮은 것이 뭐냐면 귀찮다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땅을 파서 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살 대상자들더러 땅 파라 그런 다음에. 예. 근데 번거롭죠. 네. 그리고 시간도 걸리고. 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야말로 생무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어있는 무덤이 있다. 예, 수평계로 몰아붙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냐면 이거 들어보니까 죽여서 기관총 쏴가지고 총으로 쏴가지고 네. 넣었다가 나중에 그냥 밀어넣고 네. 위에다 석이 붓고 불을 질러버렸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뭐냐면 이제 대규모 이제 집단적으로 집약적인 지역적 학살이죠. 네. 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이 코발트 강산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대원골 같은데 네. 그래서 거기 말고도 딴 데는 제가 못 가봤을 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네. 그 가까운 데 또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기관총으로 이렇게 학살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총으로 총하고 죽창 뭐 심지어 다양한 방식으로 죽였다는데 기본적으로 총으로 죽였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뭐냐면 불질러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밀어놓고. 아니,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로? 예,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다 죽지도 않았으니까. 아유, 참, 그럴 땐 차라리 기관총으로 죽이는 게 오히려 인도적이겠다라는 이런 생각마저 근데 듭니다. 그게 잘 안 되죠. 몰아붙이고 쏘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기관총보다 총으로 주로 많이 쐈다고 하던데. 네. 근데 소총으로. 핵심은 뭐냐면, 죽여서 매장이라지만 죽지 않았어도 매장이 된 거죠. 생매장이 된 겁니다. 참, 예. 아유. 그래 놓고선 혹시 또 살아남을 걸 우려해가지고. 예. 아니, 이런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무리 전쟁 기간이지만. 그리고 뭐, 예. 제지하는 손길이 없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보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전쟁 와중에도 이게 뭐냐 국제적 비난 대상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뭐냐 미국에서까지도 민간인 이렇게 죽으면 되느냐 이게 무슨 자유를 위한 이제 전쟁이 되냐 해서 뭐냐면 경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제서야 이승만이 보도연맹 학살 중지 명령을 내리지만 이미 뭡니까? 짐짓 모르는 척하고 버스 지나간 다음이죠. 그러면 경산 코발트 광산 네. 이 한 지역에서만의 그 피해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예, 정부에서는 한 2,000여 명, 유가족 추산은 한 3,500여 명, 방송에서는 이제 그래서 1,800명에서 3,500명 정도가 이 동굴에서 죽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야. 그렇게 돼서 이 유골들이 이제 일부가 신원 감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기 위해서 과거사위원회에서 유골들의 DNA 감식을 하기 위해서 충북대학교. 그렇기 때문에 전체 그 보도연맹 피해자 수가 몇십만 명으로 이렇게 숫자를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고요, 절대로. 그죠? 그렇죠. 네, 이렇게 마구잡이로 기록도 없이 죽여버렸으니까.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그래서 남쪽 지역의 학살 보도연맹원들은 약 20만 명에서 50만 명. 이게 오차가 너무 크죠? 그러게요. 예. 정도로 추산됩니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뭐냐면, 이 경상 코발트만이 이렇게 학살된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네. 조사를 해보면, 전국의 149개 시, 군구 네. 주 가운데 114곳 이상의 학살이 자행되었다고 합니다. 행정구역상의 시, 그리고 군, 구가 있는데 149개 중에서 114곳이면은 없는 것이 예외적이죠. 그러겠네요. 학살이 없는 것이. 근데 네. 제가 이제 경주에 저희 집이 있어요. 경주요? 예, 네네. 그 경주에 우리가 아는 소풍 많이 가던 곳이 있어요. 삼릉이라고. 삼릉? 예, 삼릉에서 양산 가는 길이 있어요. 네네네. 거기 가면 이제 틈수골이라고 있어요. 틈틈이 마을 틈틈마다 바위 틈틈마다 물이 난다는 곳이에요. 네. 용장 삼리인데 행정적으로는 예, 예. 그 틈수골인데 우리 집 들어가기 전에 길거리에 양산 가는 이제 조그만 이제 도로가 있어요. 네. 포장 도로가 있는데 이상하게 거기만 살짝 나와서 살짝 거기면 서늘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건 제가 뭐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느낌이 서늘한 게 양지 느낌이 바른 봄날이나 여름날에도. 네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우연히 뭐냐면 그 근처에 어떤 경주 최씨 종손집을 갔었어요. 경주 최씨 최부자. 예. 예, 예. 최 부장님 자신은 종손은 아니고 아, 네네. 종손 또
그 근처에 사시는데. 예. 근데 그분이 증언하는데 바로 거기가 보도연맹 학살한 곳이랍니다. 아. 그래서 그 틈속거리 그 시냇물이 뻘겋게 흘러왔고 그 시신들을 거기다가 방치했던 곳이라는 거죠. 이런 근데 우리나라에 많은 그 표시도 없어요. 학살 사건들이 그런 것처럼 특히 그 한국 전쟁 때 이승만의 지시에서 했던 그런 짓거리들이 그런 것처럼 이것이 진상규명이 번번이 좌절되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래도 지금 이쯤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동안의 진상규명 노력은 좀 어땠습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어났다 엎어졌다 일어났다 엎어졌다예요. 일어났다 엎어졌다 일어났다 예, 엎어졌다. 일단은 뭐 이 한국 전쟁 직후에는 아무도 말 못했어요. 게다가 이승만이 정권을 그렇죠. 잡고 이승만 있었으니까. 자체가 그 주범 아닙니까? 어떻게 네. 보면 명령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가해자들을 또 뭐죠 말 못하게 협박했겠죠.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너 떠들면 죽여버릴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빨갱이 새끼들 하면서. 가해자들이 권력자들이었으니까. 예. 그들로서는 죽여줬지만 사실 억울하게 죽인 사람도 많다고 지들도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더더욱 뭐냐 이들이 은폐했고. 근데 살아남은 보도연맹들의 유가족들은 잘못 말했다가는 뭐죠? 다시 또 빨갱이를 몰린다고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침묵했던 거죠. 예. 이런 침묵 속에서 그다음에 4.19가 일어나는 겁니다. 10년 뒤에. 예. 항상 보면 4.19 때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민주화 운동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19 혁명 이후에 이 유족자들이 다시 문제가 일어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돼서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4대 국회, 제2공화국 때입니다. 양민 학살 사건의 진상조사특위라는 게 구성되어서 가장 많이 학살당한 지역이 뭐냐면 경상남도, 경상북도예요. 경상남북도. 예, 예.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이 지금 현재 보수화가 강화된 지역이잖아요. 방문이 강하고. 그럼 반작용도 있겠군요. 네, 이런 좌익에 집단 씨를 트라우마, 말려버렸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집단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 거 예. 했다가는 정권에 반대했다가는 그냥 쥐도새도 없이 사라질 수 있으니 침묵하면서 지내자. 예, 거기다 나중에 오히려 그 반대급부로서 박정희라는 인물과 전두환, 노태우가 등장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영향으로 트라우마가 역으로 가는 방식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예, 하여튼 간에 여기서 제2대 국회에서 뭐냐면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조사위원회가 바로 정부에다가 진상조사하고 피해배상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합니다. 네. 그 지역마다 이제 합동일용제도 올려요. 예. 아니, 얼마나 예. 판에 맺혔겠어요. 그래서 장면 총리가 직접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들에서 조화와 부조금도 냈어요. 네. 이건 너무 상식에 다그다지 이견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 얘기를 할 5.16 쿠데타 일어나갖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5.16 쿠데타라서 뭡니까? 소급법을 만들어요. 군부가. 소급법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근데 이 소급법 중에 저촉 대상 중에 하나가 정말 잔인하게 짝이 없는 건데 우리 네. 박정희 군부 세력이 어떤 집단인지 알아야 되는데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들의 혈육의 유고를 수습한 유족들을 빨개로 다시 보는 거예요. 최소한 뭐냐 우리가 상비치 보더라도 저게 시신에는 수습하게 해주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빨갱이로 또 몰리는 거예요. 지금 예. 세월호 유가족들을 빨갱이로 몰고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른바 혁명재판. 혁명재판. 말이 혁명이지 그렇게 해서 뭐냐, 유족들의 몫을 묵살하고 아이고. 유족들을 요시자 대상으로 해서 또 한 번 빨갱이로 봅니다. 이때 거창 민간의 학살 진상규명위원회 회장 같은 사람은 사형 선고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예. 예,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그 다음에 학살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소각되고 은폐됩니다. 예. 그래서 뭐냐, 보도연맹 단어 자체를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예. 그런 행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군요. 예. 그러면 이 박정희 정권 때 그러면 오랫동안 수면 밑에 있었을 테고 또 전두환 노태우 때도 이 얘기를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인들조차 네.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살았던 사람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그 제가 보니까 그 송유보 선생님이라고 왜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예, 언론인 계시잖아요. 아, 송유보. 예. 요즘에 이룰테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하시는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러신가요? 이룰테림 송유보 선생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며칠 전에요? 예. 그렇습니까? 장례식 다녀와서 저 노래도 아우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요즘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갑자기 그래요? 돌아가셔갖고요. 사문도 제가 얼마 전에 뵙고 그랬는데. 그래요. 저도 얼마 전에 예, 뵀었습니다. 아이고. 예, 하여튼 이분께서 네. 바로 경상 그쪽 지역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뭐냐면 이제 그 어릴 때 이야기를 회상하셨어요. 어디 인터뷰 하시면서. 네. 이렇게 말씀해요. 1950년 여름 초등학교 2학년 때 됐다는 거죠. 물론 어릴 때긴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예. 고 송이보 선생 명복을 빌면서 읽겠습니다. 1950년 여름 초등학교 2학년생 내 어린 눈에는 그저 멀리 풍경화처럼 스쳐 지나갔던 트럭에 실려가던 흰옷 아저씨들은 누구였고 어디로 실려갔으며 어떻게 되었을까. 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한반도의 총성이 멎자 그 트럭에 실려갔던 흰옷 어른들이 인근 경산 코발트 광산으로 끌려가 총살되었다. 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일제가 운영하다 폐광된 그 굴에서 내가 보았던 그 어른들이 모두 집단 학살당했던 것이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이후로도 오랫동안 나는 내 고향 경산에서 일어난 코발트 광산 민간인 학살 사건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최근에야 한겨레 신문사 초대 부사장을 지낸 임재경 선배의 주선으로 2005년 영남대 경산 광산 유적 발굴단 단장을 맡아 50여 구의 유해를 발굴해냈던 박현수 명예교수 문화인류학과를 만나 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0년 정년 퇴임한 박 교수가 건네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경산 코발트 광산 민간인 학살 관계 보고서 2010년에 낸 에는 믿기지 않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죠. 고향 출신도 몰랐다는 얘기군요. 예. 결국은 유족들이 알고 있었는데 유족들은 쉬쉬하면서 함부로 입에 예. 입 밖을 꺼낼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정부 전환식에 유족들이 발벗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노무현 정부라면 학살 사건이 일어난 지 예, 물론 50년이 김대중 넘었을 때부터 때입니다. 시작했지만 본격화된 것은 과거사위원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진실과 화해위원회. 네.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경상 코발트 광산 유족회가 만들어져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는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맺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뭐냐면 주로 요강의 첫째가 뭐냐면 유골 발굴, 유골 발굴과 유해 수습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죠. 네.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령사업, 이런 것들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유족회에서 했는데, 이 유해 발굴이 참 어렵게 진행이 되었어요. 네. 6차례가 진행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1차 유족회, 1차 유골 발굴에 대해서는 그때 2001년도에 뭐냐면 2월 달에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쭉, 그 다음에 2차는 2002년도에 유족회가 자체 발굴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유족회가 자기 돈을 모아서도 하고, 일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만 또 돈이 부족해서 돈을 또 추가로 모으고, 네. 이런 식으로 정말로 뭐냐면 피로서 땅을 판 거예요. 땅을 파서 유골을 했고, 뭐 완전히 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07년부터 진실화해위원회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4 내지 4, 5, 6차는 이제 이렇게 발굴이 되었어요. 예, 이렇게 되었지만 이게 뭐냐면 다 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다 된 게 아니고 이 부지가 또 사유지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그걸 또 뭐냐면 또 혐오 시설로 또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걸 또 예. 지켜서 땅을 사야 될 문제도 남아있고, 그래서 이 시하고 또 보존 문제가 지금 또 아주 또 줄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산 코발트 광산 예. 역설적으로 보존이 잘 됐기 때문에 그리고 대규모로 이렇게 학살당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겠습니다만 보존이 잘 됐기 때문에 보존이 잘 됐다가 아니라 방치해뒀기 때문에. 방치해뒀기 때문에 예, 보존돼버린 거죠. 보존을 한 게 아니라 예. 방치돼서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예. 오히려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발굴을 했으니까 예. 바로 덕분에 보도연맹 민간인 이 학살 문제를 환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보냐면 우리가 영화 그 태극기 휘날림이 아시지 않습니까? 네. 또는 그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 소설. 네. 그다음에 이창동 아시죠? 이창동 감독. 예, 예. 소지라고 있어요. 우리 제사 지낼 때 태우잖아요. 소지 그렇죠. 예. 예. 이런 것들 보면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 나와요. 아, 이게 소설 나와지면- 이창동 맞아요. 이창동 감독이 원래 소설 쓰던 분이었습니다. 예. 그 어떤 분은 되게 또 장관하신 분이라고 예. 이제 문학과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걸 착각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니 아니죠. 이분은 네. 문화부 장관 끝난 다음에 또 윤정희 씨 주연의 시라는 걸출한 영화를 만들기도 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문학에서 다뤘던 그 유족들의 이제 그 고립된 노력과 네네. 문학에서의 부분적인 알리기. 그래서 우리가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나오면서 2009년도에 뭐냐면 드디어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 바로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학살자들에 대한 공식 기자회견을 갖게 됩니다. 네. 예, 이렇게 될 때 뭐냐면 알다시피 유족들은 뭐 이미 2000년 초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진 거죠.
예, 받아들여서 보도연맹 차원으로 확대가 된 겁니다. 되어가지고 뭐냐면 6.25 전쟁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국민보도연맹은 4,934명이 희생된 것을 확인했다 할 때 이것은 뭐냐면 명단의 이름이 확인된 숫자를 말합니다. 네. 이해가시겠죠? 예, 이렇게 돼서 그 외에도 무척 많은 쪽에서 죽었지만 이건 다 일일이 못 밝힌 거죠.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 예. 네. 그래서 잘 알다시피 뭐냐 여기는 인민군이 점령되지 않은 경남과 경부 지역에서도 희생자가 가장 많았다. 그러니까 인민군 미점령 지역. 네. 예. 예. 그러니까 사전 사례죠. 예. 그다음에 그다음 두 번째로 말했던 게 국군이 후퇴하면 하는 길목에 충청도잖아요. 네. 거기서 또 이제 두 번째 학살이 많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살해 방식은 뭐 우리가 아까 그 경산도 얘기했지만 딴 데도 비슷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외딴 곳으로 끌고 갔겠죠. 네. 그다음에 구덩이를 파괴한 뒤 일렬 횡들을 세워서 총살. 예. 그래서 바로 묻히게. 네. 그다음 군산 같은 데는 급하잖아요. 네. 기관총으로 그냥 창고에 있는 좀 안 좋은 편지에 창고에 때려넣고 네. 기관총으로 쏴버린 거죠. 예, 이렇게 돼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 주체에 대해서도 아까 경찰 사찰계나 육군 방첩대가 가장 정치적인 기관 아니겠어요? 민간 그렇죠. 사찰하면서 네. 권력과 가까웠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움직이게 했던 고위층의 어떤 단위에서 체포와 사살을 명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심증은 있으나 확증을 못 가지고 얘기한 것이죠. 뭐 여기에 다 나와 있네요. 뭐 내무부, 그때는 내무부가 막강한 권한 갖고 있었고 국방부, 검찰. 그랬으면 당연히 이런 이승만이네. 정도의 학살을 예. 일개 방첩대가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경찰, 치안, 사찰계가 그렇죠. 네. 심지어 미군이 집단 학살 현장에 개입했음도 확인되고 있으니까. 여기 사진 나와 있죠. 네. 예.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는 또 뭐냐면 이제 이 부분에서 그 당시 한국 전쟁 때 또 뭐냐 지휘작전 책임권이 미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되니까 전작권이. 그다음 이러한 부분에서 미국이 갖는 기록 영상들 사진들이 있는데 네. 자 그러면 미군들이 이게 단순 개입인지 네. 조직적인 개입인지 이 문제도 남죠. 또 이런 문제는 또 한번 미군들이 또 했던 민간의 학살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녹을 리가 있습니다만. 예. 이런 문제와 또 연결이 되면 복잡한.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살의 진상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정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임 작가님의 그 광주 비엔날레 네. 전시실에 보면 그 1전시실 옆에 임 작가의 또 설치 작품이 있어요. 네. 최의진과 청계의 지팡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네. 최의진한 분은 알다시피 뭐냐 1949년 12월 달에 어릴 때죠. 네. 그 이화 선생님하고 친구예요. 이이화 역사학자. 예, 예. 네네. 저도 이분도 이렇게 목각 서각 같은 가시는 분인데. 그렇죠. 예, 이분이 뭐냐면 바로 49년 12월 문경 석달 마을에서 네. 바로 민간 학살 사건이 날 때 형과 어린 사촌의 시신 밑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분이에요. 49년 10월이면은 전쟁 전인데, 그죠? 유교 전입니다. 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네. 위에서 덮어주면서 대신 죽어준 거죠, 다들. 사는 게 이 사는 게 부분이 아니었겠군요. 지금 뭐냐면 네. 교사 일을 한다면 지금 수염을 안 깎고 있어요. 네. 이분이 뭐냐면 그 바로 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트라우마 극복과 취약에서 나뭇가지와 뿌리로 지팡이 등의 조각 등을 만들었어요. 네. 여기에 뭐냐면 그 작품을 전시했는데 여기에 뭐냐면 묘비처럼 모인 그 글이 있어요. 그 글을 한번 읽어보는 걸로 오늘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최의진 선생 자화상 중에서 한 번도 웃어본 적 없다.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다. 웃음도 울음도 아닌 슬픔, 그런 슬픔에 굳어버린 나의 얼굴. 오늘 고맙습니다. 네. 12월이면은 전쟁 전인데, 그죠? 유교 전입니다. 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네. 위에서 덮어주면서 대신 죽어준 거죠, 다들. 사는 게 이 사는 게 아니었겠군요. 부분이 지금 뭐냐면 네. 교사 일을 한다면 지금 수염을 안 깎고 있어요. 네. 이분이 뭐냐면 그 바로 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트라우마 극복과 취약에서 나뭇가지와 뿌리로 지팡이 등의 조각 등을 만들었어요. 네. 여기에 뭐냐면 그 작품을 전시했는데 여기에 뭐냐면 묘비처럼 모인 그 글이 있어요. 그 글을 한번 읽어보는 걸로 오늘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최의진 선생 자화상 중에서 한 번도 웃어본 적 없다.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다. 웃음도 울음도 아닌 슬픔, 그런 슬픔에 굳어버린 나의 얼굴.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